서슬퍼런 작두 위를 맨발로 춤추는 박수, 무당의 신기. 베이지도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데 구판에는 어찌하여 향냄새 대신 역겨운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까? 격렬한 춤사 위에 치맛자락이 들춰지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멀쩡해 보이던 발등 아래 이미 썩어 문드러져 뼈만 앙상한 발목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 저 녹슨 철사들. 지금 작두를 타고 있는 것은 과연 산 사람입니까?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걸리면 금세 어둑어둑해지는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길흉 화복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박무당의 신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당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시했는데, 그것은 박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출 때 보여주는 신묘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날 시퍼런 작두, 날 위를 맨발로 공중공중 뛰며 춤을 추어도 그의 발바닥에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구름 위를 거니는 듯 가볍고도 기이해 보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처럼 모셨습니다. 박무당의 신당 마당에는 언제나 서늘한 바람이 감돌았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구슬할 때 쓰는 높다란 작두가 천을 덮어쓴 채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무당의 수발을 드는 덕수라는 이름의 착하고 우직한 청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부모 없이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준 박무당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신당을 쓸고 닦고 재물을 준비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근심이 검은 안개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당 안채. 박무당이 머무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하고도 역겨운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덕수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냄새는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해가 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는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쥐가 마루 밑에서 죽어 썩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고, 여름날 냇가에 버려진 상한 고기 냄새 같기도 했는데, 박무당은 이 냄새를 감추려는 듯 사시사철 방문을 굳게 닫아걸고 방 안에 독한 향을 피워댔습니다. 덕수가 아침 문안을 드리러 방문 앞을 지날 때면 향냄새와 섞인 비릿한 악취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감히 스승에게 냄새의 정체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향을 너무 많이 피워 공기가 탁해진 탓이려니, 혹은 신령님을 모시는 곳이라 인간이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도는 탓이려니 하며 스스로를 달랠 뿐이었습니다. 박무당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위엄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집 안에 있을 때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음침했습니다. 그는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도 절대로 맨살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두꺼운 무복을 겹겹이 껴입은 채 방 안 깊숙한 곳에 앉아 주문을 외우곤 했습니다. 특히 덕수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박무당의 발이었습니다. 작두를 타는 무당에게 발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박무당은 잠을 잘 때조차 두꺼운 무명버선을 벗지 않았고, 굿을 할 때가 아니면 절대로 남에게 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스승이 발을 씻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가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발목은 붕대와 끈으로 칭칭 감겨 있어 기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당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상쾌하게 코끝을 스쳐야 했지만, 신당 주변의 공기는 여전히 묵직하고 쾌쾌한 냄새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빗자루질을 하며
무심코 안채 쪽을 바라보았을 때 박무당의 방문 앞에 파리떼가 새카맣게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 파리가 꼬일 철이 아니었음에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파리가 문틈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손을 휘저어 파리를 쫓으려 했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다시 몰려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달려드는 굶주린 짐승들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가 파리떼를 쫓아내며 스승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만 그 기분 나쁜 단내만이 더욱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용기를 내어 조그만 목소리로 스승을 불렀습니다. 스승님,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도 걸으셨는데 기운을 차리셔야죠.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잠시 후 들려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마른 장작이 부딪히는 듯한 탁하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두고 가거라. 내 알아서 먹을 테니 너는 굿 준비나 철저히 하도록 해라.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무당이 식사를 거른 지는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덕수가 정성껏 차려올린 밥상은 저녁에 상을 물릴 때 보면 밥알 하나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오기 일쑤였고 물그릇에 물만 조금 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스승의 건강이 염려되어 좋은 약재를 구해 달여올리기도 했지만 박무당은 약사발을 문 밖으로 내치며 화를 냈습니다. 내 몸은 신령님이 보살피시니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며 호통을 치는 스승의 눈빛은 예전에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막에 들어간 눈구멍 속에서 시퍼런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어 덕수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곧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을 해결하고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대동굿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굿은 10년 만에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굿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굿판에서 박무당이 작두를 타며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은 수시로 신당을 찾아와 제물을 바치며 굿 날짜를 의논했고 덕수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박무당의 신통력을 칭송하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덕수의 귀에는 그들의 칭송이 들리지 않고 오직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덕수는 신당 곳곳에 향불을 더 많이 피워 냄새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집은 향 냄새가 참으로 진하구만. 역시 영험한 곳이라 다르네 하며 덕담을 건넸지만 그들 중 예민한 몇몇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어이, 덕수야, 어디서 쥐가 죽은 게 아니냐. 향내 속에 묘하게 구린 내가 섞여 있네 그려. 마을 청년 중 하나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워낙 오래된 집이라 마루밑이 눅눅해서 그런가 봅니다. 내일 날이 좋으면 쑥을 피워 소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무당은 굿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방 안에서 홀로 굿 연습을 하는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사람이 뛰는 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탁, 탁 하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둔탁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퍽, 퍽 하는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끔은 그 발소리에 섞여 하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그것이
스승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스승 몸주신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가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문 위로 희미한 등불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의 움직임이 기괴했습니다. 박무당이 앉아있는 듯한 그림자는 상체는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다리 부분만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리가 몸통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덕수는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기형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서 뚝하는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놀란 덕수가 방문 앞으로 다가가려 할 때 방 안에서 스승의 날 선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 덕수는 화들짝 놀라죠. 덕수입니다.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아 잠시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벌컥 방문이 열리지는 않고 문살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며 스승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 허락 없이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일렀거늘.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그 어느 때보다 지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썩은 내가 아니라 구름과 진물이 엉겨붙어 오래된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와 같았습니다. 덕수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음 날 덕수는 작두나를 손질하라는 스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창고에서 꺼내온 작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덕수는 숫돌에 물을 적셔 정성껏 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사, 슥, 사. 쇠를 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작두 위에서 스승님은 춤을 추실 것이다. 맨발로 그 어떤 상처도 없이 덕수는 작두나를 시퍼렇게 세우며 스승의 발을 떠올렸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희고 매끄럽다던 그 발. 하지만 덕수가 본 스승의 발목은 항상 붕대로 감겨 있었고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굿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숫돌을 미는 손에 힘을 빠지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덕수는 찐 감자와 시원한 동치미를 쟁반에 담아 안채마루에 놓아두었습니다. 스승님이 드시지 않더라도 끼니를 챙기는 것은 제자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루에 쟁반을 내려놓는데 문지방 아래로 검붉은 액체가 말라붙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핏자국 같기도 하고 썩은 과일에서 나온 진물 같기도 했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닦아내려 했지만 나무 깊숙이 스며든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킁킁하고 냄새를 맡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냄새를 맡는 소리 같았습니다. 덕수는 황급히 걸레질을 멈추고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덕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겨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스승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며칠 만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고 발에는 동상이 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덕수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려 하자 스승은 기겁을 하며 덕수를 밀쳐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승은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입은 동상이 낫지 않아 살이 썩어가는 것은 아닐까? 덕수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굿을 사흘 앞둔 날 마을 안악들이 굿에 쓸 떡살을 이고 신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덕수는 안악들을 맞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에서 쌀을 씻고 떡을 안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덕수 총각, 박 무당님 얼굴 뵌 지가 꽤 됐네. 요즘 통 바깥 출입을 안 하시나 봐. 이장댁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덕수는 예, 기도를 드리느라 방에만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까 마당에 들어서는데 웬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던가. 꼭 개가 죽어서 썩는 냄새 같던데. 그 말에 안악들의 시선이 일제히 덕수에게 쏠렸습니다. 덕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뒷뜰에 음식물 찌꺼기를 묻어뒀는데 산짐승이 파헤쳤나 봅니다.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덕수는 급히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구판에서 스승의 몸 상태가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아니, 그보다 스승의 몸에서 나는 이 끔찍한 냄새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덕수는 부엌을 나와 안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방 안을 엿보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려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덕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심장이 뗐는 듯 놀라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덕수야, 배가 고프구나. 아주 배가 고파. 그것은 스승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스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쉰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혀가 굳어 발음이 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공포에 질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금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구르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몸뚱이를 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뿌득, 뿌드득 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살이 다 녹아내려 뼈만 남은 다리로 억지로 일어서려는 스승의 모습을. 아니, 어쩌면 스승은 이미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덕수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주는 애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산속의 어둠은 빠르게 신당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며 정막을 깼습니다. 덕수는 쳇마루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무심하게 반짝이는데 이 집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덕수가 나가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온갖 일을 다 겪어본 산증인으로 눈은 침침해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덕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신당 쪽을 빤히 바라보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내 스승 곁에서 송장 썩는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덕수는 가슴이 철렁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덕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덕수가 머뭇거리며 다가가자 할머니는 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산 사람이 아니다. 이번 구판에서 사단이 날개야.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할머니의 말은 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산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스승님은 죽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밥을 달라고 한단 말인가? 덕수는 혼란스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덕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머니에서 붉은 파츠 든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위급할 때 쓰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속에 든 것을 보아야 한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손에 쥐어진 팥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손 안에 느껴지는 바다알갱이의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와 방 안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덕수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기필코 스승님의 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냄새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고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당의 촛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박무당의 신당에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적치를 틀고 있었고 그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박무당의 신당이 있는 산마루에는 짙은 안개가 거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 일손을 놀리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산 위쪽을 향하곤 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큰 굿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젯밤부터 마을로 흘러내려온 기분 나쁜 냄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산 위에서 아래로 불 때마다 코를 싸주게 만드는 그 악취는 단순한 거름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밭을 매던 김서방이 허리를 펴며 옆에 있던 안악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도 맡았는가? 이 냄새 말일세. 꼭 산짐승이 덫에 걸려 죽은 지 한참 된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나? 안악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신당 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덕수 총각이 게을러서 청소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변고가 생긴 건지 영 찜찜하네요.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신당에 다녀온 떡집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떡살을 가지고 갔는데 말이야. 그 집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덕수, 그 착한 녀석.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눈 밑은 내나고 안색은 흑빛인데 꼭 귀신에 홀린 사람 같더라니까. 그 말에 빨래를 하던 새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밤마다 신당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랫마을까지 울린다잖아요. 박무당님이 작두 타는 연습을 하시는 거라는데 굿도 하기 전에 신당 무너지겠다고 수군대요.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우물가를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당을 지키는 덕수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스승인 박무당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기이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많이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익히지 않은 날고기를 구해오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신령님께서 생피를 원하신다. 아주 싱싱한 간과 선지를 구해오너라.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스승의 목소리는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덕수는 마을 부착간에 가서 굿에 쓸 고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날고기를 사왔지만
손에 든 고기 뭉치에서 떨어지는 핏물이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척간 주인은 덕수의 떨리는 손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덕수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와 산을 올랐습니다. 덕수가 날고기가 담긴 그릇을 방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문이 뱀의 입처럼 살짝 열리더니 앙상한 손이 불쑥 튀어나와 그릇을 낚아채갔습니다. 그 손은 며칠 전보다 더 검게 변해 있었고 손톱은 길게 자라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선 쩝쩝 으적으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씹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먹이를 뼈째 뜯어먹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귀를 막고 부엌으로 도망쳤지만 그 끔찍한 소리는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대체 저 안에 있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내가 모시던 스승님이 맞는가? 덕수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이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굿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덕수야, 이게 무슨 냄새냐? 온 동네에 송장 썩는 내가 진동을 한다더니 여기가 바로 그 진원지였구나. 덕수는 당황하여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 이장님 오셨습니까? 그게 굿에 쓸 돼지를 잡다가 피가 좀 튀어서. 덕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덕수를 훑어보았습니다. 돼지를 잡았으면 냄새가 안 나게 처리를 잘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이장은 호통을 치며 안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박 무당님 계신가? 내 이번 굿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 왔네. 이장이 큰 소리로 박 무당을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씹던 것을 멈춘 듯한 고요함만이 흘렀고 잠시 후 그르르 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장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 무당님 안에 계신 거요? 그러자 방 안에서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정을 타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 일렀소.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어 천하의 이장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장은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그는 덕수를 따로 불러내어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덕수야, 내 살다 이런 고약한 기운은 처음이다. 박 무당님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아. 만약 이번 굿을 망치면 우리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거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필해야 한다. 알겠냐? 덕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장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이장마저 겁을 먹고 돌아갈 정도라니. 상황은 덕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평소에는 신당 근처에 얼씬도 않던 까마귀 떼가 지붕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깍 하고 울어대며 지붕 용마루에 새카맣게 앉아있는 모습은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옛말에 까마귀가 몰려들면 초상이 난다 하였는데 덕수는 그 불길한 징조가 스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전체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덕수는 긴 장대를 휘둘러 까마귀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놈들은 잠시 날아오르는 시내만 할 뿐 다시 내려앉아 음산한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이곳에 곧 풍성한 먹잇감이 생길 것임을 알고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스승의 빨랫감을 챙기기 위해 안채마루에 놓인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박무당이 며칠 전에 내놓은 무복과 버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덕수는 빨래터로 가서 옷가지들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물에 적시자마자 맑은 물이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기름기와 핏물이 섞인 물이었습니다. 덕수는 기겁을 하며 빨래를 건져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지 안쪽에는 누런 진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곳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처럼 보이는 부스러기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버선이었습니다. 버선을 뒤집어 빨려고 하는데 버선 안쪽 바닥에서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구멍들이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주변으로는 쇠녹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맨발로 작두를 타시는 분의 버선에 왜 쇠녹이 묻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핏자국은 또 뭐고? 덕수는 지난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속에 든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옷가지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몸뚱이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며 무언가 쇠붙이로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덕수가 빨래를 대충 헹구어 널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런 개 한 마리가 꼬리를 내리고 신당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떠도는 주인 없는 개였는데 평소에는 겁이 많아 사람 그림자만 봐도 도망치던 녀석이었습니다. 개는 킁킁거리며 안채 쪽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방문을 향해 털을 곤두세우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컹. 개의 짖는 소리는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방 안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덕수가 개를 쫓으려 달려가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물체가 날아왔습니다. 깨갱. 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덕수는 개가 맞은 자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벼루였습니다. 단단한 돌로 만든 벼루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앉은 채로 던졌을 텐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벼루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감히 미천한 짐승 따위가 신령님의 단잠을 깨우다니. 스승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는 두 사람, 아니 수십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듯 웅웅거렸습니다. 덕수는 깨진 벼루 조각을 쥐고 멍하니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 방 안에 있는 것은 자신의 스승 박무당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낮에 이장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일찌감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낮에 덕수에게 경고를 했던 꼬부랑 할머니와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곤방대를 두드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군날인데 큰일이여. 그놈이 기를 모으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옆에 앉은 노인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굿을 멈추라고 해야 하나?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굿판을 버려야만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나올 게야.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해. 신당의 밤은 정막 속에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부엌에서 내일 굿에 쓸 제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길은 기계적이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스승님의 마지막을 지켜야 한다는 의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스르르 열리며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부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물기가 흥건한 발자국은 안채 쪽에서 부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촛불을 들고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쌀독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쌀독 안을 들여다보니 쌀 위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누군가 쌀을 만진 것입니다. 썩은 손으로 신성한 쌀을 만져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덕수는 절망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이 쌀로 밥을 지어 신령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미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의 몸을 차지한 악귀가 굿을 방해하고 마을을 저주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썩은 쌀을 퍼냈지만 파내도 검은 쌀알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시각 안채방 안에서는 기괴한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무당의 가죽을 쓴 그것은 헐거워진 살 가죽을 동여매기 위해 붕대를 풀고 있었습니다. 촛불 그림자에 비친 그의 다리는 이미 살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하얀 뼈 위에 검붉은 힘줄과 근육만이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랍에서 굵은 철사를 꺼내 뼈와 뼈 사이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으드득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작도 위에서 춤을 추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했습니다. 썩어가는 관절을 철사로 고정하고 흘러내리는 살을 무명천으로 감싸줘였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그것은 만족스러운 듯 쉰 웃음을 흘렸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덕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굿을 진행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준 팥주머니를 품속 깊이 챙겨 넣고 부엌칼을 신문지에 싸서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신당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가서 굵은 대나무 하나를 베어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굿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둘씩 신당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신당을 감쌌습니다. 덕수는 마지막으로 스승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스승님, 굿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오시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박무당이 대낮에 방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고 갓을 쓴 그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위험 있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본 얼굴은 화장을 떡칠하여 창백했고 눈은 초점이 없이 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진동하는 그 지독한 악취는 아무리 진한 향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숨을 멈추고 스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굿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잿빛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대낮인데도 땅거미가 진 것처럼 어둑어둑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둘씩 박무당의 신당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큰 굿을 보기 위해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올라와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고 습한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악취 때문에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신당 곳곳에 피어오른 향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연기 속에서 펄럭이는 오색 깃발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깃발처럼 기이하게 나부꼈습니다. 덕수는 제단 옆에 자리를 잡고 북과 징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북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돼지머리와 온갖 과일, 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풍성한 재물들이 오늘따라 먹음직스럽기는커녕 괴기스럽게만 보였습니다. 특히 웃고 있는 돼지머리의 입에 물린 돈다발이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마치 죽은 돼지가 비웃는 것 같아 덕수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앞줄에 앉아 곰방대를 피워 물며 신당한 채를 주시했고 그들 틈에 섞인 꼬부랑 할머니는 덕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덕수는 품속의 팥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굿의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가 징 하고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안채 문이 활짝 열리고 박무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그의 깃털을 꽂은 갓을 쓴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덕수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참혹한 진실이 보였습니다. 두껍게 바른 흰 분칠 아래로 검게 죽은 피부색이 비쳐 보였고 입술은 핏기 없이 보라색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그덕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낡은 기계나 마른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무당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느릿느릿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무당이 마당 한가운데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풍물패의 가락도 빨라졌습니다. 덩기덕 쿵덕 덩기덕 쿵덕. 덕수도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었지만 스승의 춤사위는 예전에 그 유려하고 신명나던 춤이 아니었습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꺾이고 허리가 기이한 각도로 뒤틀리는 모습은 춤이라기보다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그 기괴한 춤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소매 끝에서 검은 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날렸고 춤의 격렬함이 더해질수록 그 지독한 썩은 냄새가 향 연기를 뚫고 더욱 강렬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춤을 추던 박무당이 갑자기 끼에 액 하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에 구경하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당은 눈을 까짓고 혀를 길게 내밀며 제단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그 눈은 흰자위만 보였고 혀는 뱀처럼 갈라져 있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북을 치면서도 스승의 발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두꺼운 버선 위로 핏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발을 구를 때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닭 피를 뿌리는 의식인 줄 알고 웅성거렸지만 덕수는 그것이 스승의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썩은 진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판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박무당의 움직임은 더욱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단 위에 돼지 머리를 번쩍 들어올려 허공에 흔들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오른쪽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깨 관절이 빠진 것처럼 팔이 덜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무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덜렁거리는 팔을 반동으로 휘두르며 춤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이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공포에 질려 북채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것은 이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체였습니다. 악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무당은 숨을 헐떡이며 사실은 흉내만 내며 잠시 의상을 정비하겠다며 제단 뒤에 쳐놓은 임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굿의 하이라이트인 작두 타기를 앞두고 준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긴장을 풀었고 몇몇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물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물그릇을 들고 천막 뒤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천막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박무당은 의자에 앉아 한쪽 바지를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다리는 다리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점은 이미 다 녹아내려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고 그 뼈 위를 굵은 철사와 쇠줄이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덜렁거리던 어깨 역시 살 속에 박아넣은 쇠못이 빠져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런 표정 없이 펜치 같은 공구를 들고 자신의 어깨에 박힌 못을 다시 뼈에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우드드 뚝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비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흘러내리는 썩은 살점을 다시 밀어넣고 붕대로 감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복부였습니다. 무복 앞듯이 풀어헤쳐진 사이로 보이는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장은 이미 다 썩어 없어졌는지 백가죽 안쪽에는 검은 소뭉치와 지푸라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푸라기 사이로 하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스승님은 박무당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10년 전 산에서 길을 잃고 동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악한 것이 그 시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받아먹어왔던 것입니다. 덕수가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 천막 안의 무당이 고개를 휙 돌려 덕수가 엿보고 있는 틈새를 정확히 노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구멍이 덕수와 마주쳤습니다. 키키키. 봤느냐? 내 아름다운 몸을 보았느냐? 머릿속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물그릇이 엎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천막 밖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덕수는 허둥지둥 일어나 천막에서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도망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징소리가 울리고 박무당이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옷을 고쳐 입고 있었지만 덕수의 눈에는 이제 그 화려한 옷 속에 감춰진 썩은 뼈와 철사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당은 덕수를 보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는 내 비밀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굿판의 절정, 작두 타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무거운 작두를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 놓았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쌍작두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박무당은 작두 앞에 서서 합장을 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 주문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축원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피와 살을 내게 바쳐라. 썩지 않는 영생을 다오. 덕수의 귀에만 들리는 그 주문은 탐욕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당이 신을 부르는 척하며 몸을 부르르 떨자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릉하고 쳤습니다.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며 마당은 밤처럼 어두워졌고 촛불만이 요요하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비가 오려나 봐 신령님이 노하셨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무당은 맨발로 작두의 첫 번째 칼날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가볍게 뛰어올랐을 그가 오늘은 왠지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 발, 두 발. 무당이 작두 위로 올라서자 작두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덕수는 북채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 그때 껍데기를 벗겨내야 했습니다. 덕수는 꼬부랑 할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꼭 쥐고 결연한 눈빛으로 덕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덕수야,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덩덕, 쿵덕, 북소리에 맞춰 뛰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쟁, 쟁,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당의 발바닥뼈를 감은 철사가 작두날과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예민한 마을 사람 몇몇이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라, 맨발로 뛰는데 왜 쇠소리가 나지? 그러게, 꼭 쇠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네. 의구심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게다가 무당이 뛸 때마다 작두 아래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빗물도 아니고 핏물도 아닌 시커먼 구정물 같은 액체가 작두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냄새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구토를 유발하는 악취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가 엄마, 저 아저씨한테서 똥 냄새가 나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코와 입을 옷가지로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구시고 뭐고 못해 먹겠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장도 안색이 창백해져서 덕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굿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뛰며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캬하하, 다 죽어라. 다 내 것이다.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북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팥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숨겨둔 대나무 봉을 확인했습니다. 무당은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점점 덕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텅 빈 눈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덕수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서 높이 뛰어오르는 순간 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멈추시오. 그만두란 말이오. 덕수가 고함을 치며 제단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덕수의 돌발 행동에 북소리가 뚝 끊기고 굿판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작두 위에 있던 무당이 동작을 멈추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신성한 굿판을 망치려 드느냐? 무당의 호통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굴하지 않고 작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똑똑히 보시오. 저 위에서 춤추는 것은 우리 스승님이 아니오. 저것은 시체야. 썩어빠진 시체가 요물을 뒤집어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오. 덕수의 외침에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체라니? 덕수가 미쳤나봐. 혼란스러운 와중에 무당은 작두 위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덕수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팥주머니를 힘껏 작두 위에 무당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악귀야. 붉은 파달들이 허공을 가르며 무당의 얼굴과 몸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달이 닿은 곳마다 무당의 몸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끼야. 무당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작두 위에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무당이 발을 헛디디어 작두날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는 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지가 찢어지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앙상한 뼈와 녹슨 철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찢어진 무복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붉은 피와 살이 아니라 검은 손뭉치와 구더기떼, 그리고 인간의 형체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철사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무당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작두 위에서 떨어진 무당의 몸체는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기괴한 형태로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머리통이 기괴하게 꺾인 채로 덕수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턱이 빠져 덜렁거리는 입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내 밥을, 내 몸을. 그것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덕수는 대나무 봉을 지켜들고 그것과 맞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무당의 얼굴에 칠해진 하얀 분이 흘러내리자 썩어 문드러진 본래의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장은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10년 동안 시체한테 절을 했단 말인가 하며 탄식했습니다. 고부랑 할머니가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도망가지 마라. 지금 도망가면 저 악귀가 마을로 내려가 다 잡아먹을 게야. 덕수를 도와야 해. 할머니의 외침에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주춤 다가왔습니다. 작두 위에서 떨어진 괴물은 네 발로 기어서 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덕수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눈을 질끈 감고 대나무 봉을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의 머리통이 돌아갔지만 놈은 멈추지 않고 덕수의 목을 조르기 위해 앙상한 손을 뻗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고 신당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내리치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덕수는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목을 조르는 괴물의 악력에 숨이 끊어질 듯 괴로워했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괴물의 얼굴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칠 아래로 드러난 피부는 검푸른 곰팡이와 썩은 살점이 뒤엉켜 있었고 뻥 뚫린 콧구멍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나와 빗물에 씻겨 떨어졌습니다. 내놔라. 싱싱한 몸을 내놔라. 괴물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 든 원귀가 바람을 빨아들여내는 쇳소리였습니다. 덕수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손에 쥔 대나무 봉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뼈만 남은 괴물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력이 아니라 죽은 육신을 강제로 움직이는 사악한 주술의 힘이었습니다. 덕수의 눈앞이 점차 캄캄해지려는 찰나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물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마을의 대장간집 아들이 쇠스랑을 들고 달려와 괴물의 어깨를 내리찍은 것입니다. 덕수야, 피해! 그 외침에 힘입어 덕수는
있는 힘을 다해 괴물을 밀쳐내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괴물은 쇠스랑에 찍힌 어깨가 덜렁거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기괴하게 웃으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신령님의 몸에 쇠를 대느냐? 괴물은 쇠스랑을 잡고 휘둘러 대장간집 아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마을 청년 대여섯 명이 각자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괴물을 에워쌌습니다. 쳐라,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마을을 능멸한 요물이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일제히 괴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가 괴물의 등과 다리를 강타할 때마다 우지끈 뚝하고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이 튀는 것이 아니라 사가버린 뼈와 천조각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괴물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놈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손가락 뼈가 흉기처럼 날아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진흙 바닥 때문에 놈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무엇보다 10년이나 묵은 뼈와 철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낫으로 괴물의 종아리를 힘껏 베었습니다. 그러자 팅 하고 쇠줄 끊어지는 소리가 나며 괴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 속에 숨겨져 다리뼈를 지탱하던 굵은 철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괴물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지만 상체만으로 기어서라도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 아니 집착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그때 덕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스승의 시신을 욕보인 악귀에 대한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덕수는 구판 한쪽에 놓여있던 장독 뚜껑을 집어들고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고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덕수는 빗속을 뚫고 괴물에게 다가가 소금을 놈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스승님의 몸에서 썩 나오지 못할까. 굵은 소금이 괴물의 눈과 입으로 들어가자 놈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괴로워하며 뒹굴었습니다. 으악, 뜨거워, 뜨거워. 지금이다. 저놈을 결박해라. 이장의 지시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준비해둔 멍석과 밧줄로 괴물을 덮쳤습니다. 괴물은 멍석 안에서 짐승처럼 날뛰었지만 여러 장정이 달려들어 누르자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멍석 위로 튀어나온 괴물의 팔다리는 뼈만 앙상했고 그 사이사이로 검은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흙바닥을 오염시켰습니다. 덕수는 부엌으로 뛰어가 횃불을 가져오려 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덕수야, 불은 안 된다. 비가 오지 않느냐. 하늘이 씻어내리라 하시는 게야. 저놈의 목을 쳐서 그 안의 기운을 끊어야 한다. 할머니는 덕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낡은 대나무 봉을 가리켰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대나무 봉이었습니다. 그놈의 정수리, 백회열을 찔러라. 그래야 놈이 빠져나간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봉을 고쳐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멍석을 걷어내자 괴물은 흉측한 몰골로 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야, 나다. 내 스승이다. 괴물은 스승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덕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보았습니다. 스승의 입속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그것은 스승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 스승님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덕수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치며 대나무 봉을 괴물의 정수리에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푸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가 삭은 두개골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괴물의 입이 쩍 벌어지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이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리고도 남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입과 귀, 코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빛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뿔이 달린 도깨비 같기도 하고 굶주린 늑대 같기도 한 형상이 화공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검은 연기는 덕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하늘에서 콱광 하고 천둥이 치며 벼락이 신당마당의 큰 은행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기운에 놀란 검은 연기는 비명을 지르며 산 쪽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저놈 잡아라. 산으로 도망간다.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연기는 순식간에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악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멍석 위에 널브러진 참혹한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뼈와 가죽, 그리고 녹슨 철사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을을 속이고 덕수를 속였던 박무당의 실체는 한 줌의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한결 가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뼈 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팡이 끝으로 뼈 사이에 철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보게들, 이걸 좀 보게. 이 철사들이 뼈를 잇고 있었어. 여기 발목이며 무릎이며. 세상에, 이 끔찍한 고통을 어찌 견뎠을꼬.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기 갈비뼈 사이 좀 봐. 손뭉치가 들어있어. 그럼 내장은 다 어디 갔다는 거야? 그 악귀놈이 다 파먹었겠지. 탄식과 공포가 뒤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덕수는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뼈 무더기가 너무나 가엽고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차가운 쇠줄에 묶여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덕수는 뼈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지독했지만 덕수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승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스승의 육신을 이렇게 능욕당하게 놔둔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괴물이 이제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심했지. 덕수 혼자 저 고생을 하는데 냄새 난다고 피하기만 했으니. 노인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박무당이 살아서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했구려. 꼬부랑 할머니가 덕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덕수야, 울지 마라. 네가 스승의 한을 풀어드린 게야. 네가 아니었으면 저 몸뚱이는 영영 악귀의 놀이개로 남았을 것이다. 이제 편히 보내드리자. 할머니의 말에 덕수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할머니, 편히 보내드려야지요. 덕수는 주섬주섬 흩어진 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철사를 풀어내고 손뭉치와 썩은 옷가지들을 골라냈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말없이 덕수를 도왔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마당 한 구석에 임시로 장작을 쌓았습니다. 비록
날이 미어 화장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이 부정한 것들과 스승의 남노한 육신을 하루라도 빨리 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젖은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앙상한 뼈들을 감싸 안아 불길 위로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춥지 않으실 겁니다. 저 차가운 철사도 썩은 살도 다 버리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불길이 시신을 감싸자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신이 타면서 나던 악취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향나무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박무당이 생전에 피우던 그 향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 앞에서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의 기망과 고통이 불꽃 속에서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타고 나니 빗줄기도 멈추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당 마당에는 잿더미와 녹슨 철사들만이 남았습니다. 덕수는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철사들을 쇠스랑으로 골라냈습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한지게는 좋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 철사들이 10년 동안 스승의 뼈를 옥죄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지만 덕수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내려갑시다. 덕수도 지쳤을 텐데 좀 쉬게 하고 내일날 밝으면 마을 회관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줍시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신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올라올 때의 두려움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무거운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장간 집 아들이 덕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고생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술 한잔 살게. 덕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신당 마당에는 덕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제가 된 스승의 흔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잿가루를 살며시 날려보냈습니다. 덕수는 뱃마루에 걸터 앉아 10년 전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 따뜻한 국밥을 사주던 스승의 모습. 덕수야,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죽어서 남을 속이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알았습니다. 그건 스승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은 그저 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뿐이고 그 빈 껍데기를 악한 것이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스승님을 쇳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렸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맑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신당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음산한 기운도 썩은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온 뒤에 상쾌한 풀벌레 소리와 흙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스승님께 올리는 마지막 제밥이자 자신을 위한 첫 끼니였습니다. 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덕수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은 텅 비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듯한 평온함이 덕수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 내려간 것은
비단 흙먼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신당을 짓누르고 있던 검은 먹구름과 코를 찌르던 악취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덕수는 뱃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피부에 닿는 감각이 너무나 생경하면서도 포근하여 그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지저귀는 참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아침에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밤에 끔찍했던 사투가 마치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당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크게 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구판이 벌어졌던 마당은 진흙탕이 되어 엉망이었고 불태운 장작 더미의 흔적인 검은 재가 한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창고에서 빗자루와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마당의 진흙을 퍼내고 평평하게 다지는 덕수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땀방울은 지난 10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한창 마당을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신당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이장님이 섰고 그 뒤로 꼬부랑 할머니와 대장 간집 아들 그리고 마을 안악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거나 손에 농기구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제와 같은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대견함이 뒤섞인 따뜻한 눈빛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아침은 먹었느냐? 혼자 고생이 많을 것 같아 우리들이 좀 도우러 왔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퇴한 부엌에서 그동안 혼자 밥을 해먹었다니. 떡집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가져온 식재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밥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제의 악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덕수는 안악들이 차려준 밥상을 마루에서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밥그릇을 비우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을 차갑게 내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장정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신당 곳곳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집 아들은 헐거워진 대문 경첩을 튼튼한 새 것으로 교체했고 청년들은 찢어진 창호지를 뜯어내고 새 종이를 발랐습니다. 덕수야, 이 문살 좀 봐라. 그동안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썩은 곳이 하나도 없네. 누군가의 칭찬에 덕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악귀가 머물던 안채방은 특히 신경 써서 청소했습니다. 장정들이 방 안의 가구를 모두 드러내고 벽지와 장판을 뜯어냈습니다. 벽지 뒤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만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고 햇볕을 쬐자 눅눅한 기운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신당을 가득 채우자 음침했던 귀신집은 어느새 사람 냄새 나는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꼬부랑 할머니가 덕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무명천과 향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덕수야, 이제 네 스승님의
진짜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비록 시신은 어제 불에 타제가 되었지만 그 넋은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게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정화수 한 그릇과 밥, 그리고 박무당이 생전에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굿판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굿보다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제단 앞에 모여 섰습니다. 덕수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제자가 어리석어 일찍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저 차가운 쇠줄과 썩은 살의 감옥에서 벗어나셨으니 부디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덕수의 충문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술을 따르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 무당님, 가뭄 때마다 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을 지켜주셔서 고마웠소. 이제 푹 쉬시오. 이장님의 투박한 인사말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굿에 쓰려고 준비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산 사람들을 위한 잔치 음식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삶아 썰어놓고 떡과 전을 데워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막걸리 잔이 오고 가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나저나 덕수 자네, 어제 그 팥주머니 던지는 솜씨가 제법이던데 야구 선수에도 되겠어. 마을 청년의 농담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수도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제의 기억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무용담이 되어 안주거리로 씹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장님이 떠나기 전 덕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덕수야, 당분간은 마을 회관에 와서 지내도 된다. 혼자 있기 무섭지 않겠냐?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스승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제가 지켜야 할 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마을 분들이 계신데요. 덕수의 씩씩한 대답에 이장님은 대견하다는 듯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내려오너라.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네 가족이다.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고 다시 고요해진 신당. 덕수는 마당을 정리하고 갯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낮 동안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훈훈했습니다. 덕수는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안채 문지방 틈에서 발견한 낡은 쌈지였습니다. 스승님이 생전에 담배를 넣어 다니던 쌈지였습니다. 10년 전 악귀가 몸을 차지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덕수는 쌈지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내가 아닌 구수한 잎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스승님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덕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풍경 소리가 댕그랑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덕수는 그 바람 속에서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덕수야, 내 덕분에 이제야 편안하구나. 환청일지도 모르지만 덕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쌈지를 소중히 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도배된 방은 향긋한 풀냄새가 났고 새로 깐 이불은 뽀송뽀송했습니다. 덕수는 자리에 누워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덕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마을 논일이나 거들어 주러 가야겠다고. 이제 그는 무당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마을의 건실한 청년 덕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이 집은 계속 지킬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스승의 넋을 기리고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파수꾼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작두를 타거나 귀신을 부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스승님이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도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니 10년 동안 짓눌려왔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수마가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는 맑은 시냇가에서 스승님과 함께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는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스승님은 썩은 몸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자한 옛날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덕수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짐승들도 잠이 들었는지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달빛만이 깨어 이 평화로운 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작두를 타던 박무당과 그를 지킨 착한 제자 덕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따뜻한 봄날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은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차가운 바람도 언젠가는 멈추기 마련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덕수가 느꼈던 그 평온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은 모두 털어버리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その間にお母さんと一緒に旅行も行こうかと言うんですよ。そう子供でもできそうもないです。私ちょっとそう心配だってあなたがね、はいいいはい最後に言お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ね、はいいじめに遭うお子さん